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사항을 통합해서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들의 손발이 묶인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사실상 펀드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금융위원회가 14일 코스피 상장사의 ESG, 환경, 책임, 투명 경영에 대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선진국의 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펀드들의 ESG 투자 확대와 맞물려 이참에 한국 기업도 ESG 경영으로 속도감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겨울은 농산물 평균 가격이 원래 높은 계절이지만 올 겨울 가격이 평년보다 유난히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 이상기후로 저장성 작물이 큰 피해를 본 데다 하우스 재배 품목들은 최근 한파와 폭설로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필수 노동자법, 플랫폼 종사법, 가사근로자법 등 근로자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근로자 3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고용 경직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경제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사항을 통합해서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들의 손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사실상 펀드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고객이 가입한 뒤 7일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상품 가입자에게 부여합니다. 은행들은 이 같은 가능성을 감안해 최소 7일간 고객의 돈을 그대로 보유한 뒤에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집과 운용 간에 큰 시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가 연계 펀드, 즉 ELF 등 구조화 상품의 경우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구조화 상품은 5영업일간 고객을 모집한 후 펀드를 꾸려 주가 연계증권, ELS 등 주식 관련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7일의 청약 철회 기간이 더해지면 자금 모집과 운용 사이에 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요즘처럼 증시가 급변하는 상황에선 고객에게 약속한 수익 조건과 쿠폰 금리가 2주간 변동 없이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 철회를 배제한다는 특약 조건을 넣고 고객과 별도 약정을 통해 청약 철회 기간 없이 바로 투자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 모집형 상품의 경우 특약 조건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3월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권 영업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시중은행들은 발빠르게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생명 손해보험협회 표준안, 은행연합회 공동약관과 상품 설명서 서식 등이 미리 나와야 이를 반영해 내부 영업지침과 전산 시스템 등을 교체하는데 유관기관들의 가이드라인조차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법 대응을 위해 은행 장표부터 전산 시스템까지 모두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전산 개발만 2개월에서 3개월 걸리는데 지금 상태로는 3월 중반까지 준비를 마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시행된 펀드, 신탁 등 비예금 상품 내부 통제 모범 기준 관련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투자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자산, 소득 등을 감안해 투자 한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내부 규정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은행들의 대상으로 비예금 상품 내부 통제 모범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 하나은행은 고객의 자산 규모별 투자 한도를 정하는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선 고객의 자산과 소득을 감안해 자유롭게 투자 한도를 정하라고 했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자산별 차등화를 하는 경우 금융자산은 적지만 부동산 자산이 많거나
우리 은행에 맡겨놓은 돈은 적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고객이 찾아와도 투자 상품을 내놓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소득 기준도 고객 영업 관점에선 불편하기 마찬가지라며 은행에 펀드를 가입하러 왔는데 소득 증빙을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등 서류를 내야 한다면 흔쾌히 자료를 제출할 고객이 몇이나 되겠는가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산 소득별 투자 한도 차등은 역차별 논란이나 은행 민원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이 작고 수익률이 높은 알짜 금융 상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 소득 3천만 원인 고객은 연 1억 원을 버는 고객보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은행들은 투자 한도 제한에 불만을 느낀 고객들이 증권사로 대거 옮겨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투자 상품 판매 시 고객 투자 성향을 감안해야 하지만 소득 자산별로 투자 한도를 두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증시는 역대급 호황을 맞았지만 시중은행들 펀드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 기준 은행의 펀드 판매 비중은 15.5%로 2년 전인 19.6%에 비해 4.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라인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사모펀드 판매 타격이 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코스피 상장사의 ESG, 환경 책임 투명 경영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기업들은 ESG 경영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당장 ESG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ESG 평가 결과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고 금융뿐 아니라 투자자의 관심과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펀드들의 ESG 투자 확대와 맞물려 이참에 한국 기업도 ESG 경영으로 속도감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SG 시장 확대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으로서는 ESG 작성 의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 부담이 되지만 가이던스가 명확히 나오고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ESG 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담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달 중에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던스에는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뿐 아니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예시, 평가 절차와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우수 사례, 공시지표 국제 표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자율공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입니다. 국내에선 현재 매년 100여 개의 개사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 중 거래소에 공시하는 회사는 20개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이어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11곳에 적용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 역시 2022년에는 1조 원 이상, 그리고 2024년에는 5천억 원 이상을 거쳐 2026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세계 20개국 안팎입니다. 노르웨이 등과 같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는 국가도 있고 사업보고서나 별도 서식 내부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는 ESG 공시 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율적으로 ESG 공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1년엔 지속가능 보고서를 20%밖에 발간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90%까지 늘어났습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 화두여서 영국이 국제적 규범으로 격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작성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활용도는 낮고 작성 부담은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개편해 공시 항목을 4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시 특례 대상인 소규모 기업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 원 또는 매출액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배추, 양파 등 국내 거래량 상위 22개 품목의 1월 가격은 전월 대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당근, 배추, 토마토를 제외한 19개 품목이 모두 올랐습니다. 지난 13일 농산물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팜웨어 환경 한국농산물 가격지수 KAPI는 3개월 만에 최고인 169.85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팜웨어 환경의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올 3월까지는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감자 가격은 현재보다 69%, 방울토마토는 97%, 얼갈이 배추는 30%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겨울은 농산물 평균 가격이 원래 높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올 겨울 가격이 평년보다 유난히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0년 이상기후로 저장성 작물이 큰 피해를 본 데다 하우스 재배 품목들은 최근 한파와 폭설로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채소인 마늘, 양파, 대파 가격이 전월 대비 급격히 뛰었습니다. 폭설과 한파가 이어진 탓에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주요 엽채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추와 얼갈이 배추, 호박은 전월 대비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농사는 봄 파종 시기와 여름, 가을 수확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해에는 이상기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4월 초까지 이어진 추위로 냉해를 입어 파종을 망쳤습니다. 여름에 내린 비는 9월까지 이어지며 수확기 피해를 키웠습니다. 감자와 양파, 사과, 고구마 등 저장했다 먹는 주요 채소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출하량이 줄었습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여름에 수확해 1년을 먹는 양파 가격은 지난해 이상기후가 겨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름 수확기까지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풋고추, 대파, 양상추, 양배추 가격도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AI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작물은 앞으로 2개월 동안 현재보다 20% 안팎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 3월 31일 즈음에 내려갈 전망입니다. 전남, 충남, 경기 지역이 주산지인 작물들은 한파와 폭설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외식과 급식 시장은 축소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집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소매시장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쌀 가격은 20kg 상품 기준 59,870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상승했습니다. 장마와 태풍 등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한데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게 원인입니다. 도매 가격도 10%에서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소, 돼지는 물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닭과 오리, 계란, 소매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삼겹살 600g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상승했습니다. 계란 가격도 산란계 살처분이 늘어나면서 소폭 상승세입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지난달 농산물은 6.4%, 축산물은 7.3%, 수산물은 6.4% 올랐습니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 상승률이 1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필수 노동자법, 플랫폼 종사법, 가사 근로자법 등 근로자 3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빌미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내 삶을 바꾸는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이 올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는 정보기술 분야의 디지털 뉴딜, 친환경 분야의 그린 뉴딜과 함께 사회적 뉴딜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적 뉴딜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운전기사, 보육교사, 병원 종사자 등을 위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등을 위한 플랫폼 종사자법,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안전망 3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필수 업무 종사자법은 필수 노동자를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밝힌 플랫폼 종사자법은 플랫폼 근로자들도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가사근로자법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을 포함해 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근로자 3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고용 경직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경제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입법을 공언한 이른바 취약업종 근로자 3법, 즉 안전망 3법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배달기사, 병원 청소원 등에 적용되는 노동시장 룰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정의 생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걸거나 임금 상승이 유발될 경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약 근로자 3법 가운데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은 가사근로자법입니다. 가사근로자 법안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은 가사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의 종류, 제공 시간, 가사 근로자의 휴게 시간, 가사 서비스 이용 요금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은 가사 근로자에게 최소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유급 휴일, 즉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인 간 계약으로 이루어졌던 가사 서비스가 공식적인 노동시장에 편입,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5년 내에 최대 50%가량의 가사근로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2019년 기준 약 15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지금은 인력중개소에 소정의 수수료가 포함된 인건비만 지급하면 사람을 쓸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노무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맞벌이 부부, 고령층 등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은 실제 일하는 종사자보다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큰 사안이라며 서비스 수준은 달라지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늘려 서비스 제공기관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법은 지난달 말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밝힌 것으로 추진 방향만 제시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번역사 등을 가리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 계약서 작성 등 최소한의 규율로서 보호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고용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에 준하는 준노사관계 잣대를 들이대면 플랫폼 산업 생태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형태가 아닌 이들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필수 노동자법도 대략적인 방향만 나와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는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지칭합니다. 공식 명칭을 필수 업무 종사자로 해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재난 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 지원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지원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도 여러 형태의 재난이 있어 필수 직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